김서연의 세상은 과일 향으로 가득했다. 새벽녘에 싱그러운 사과향, 한낮에 쨍한 햇살을 머금은 오렌지 향, 그리고 저녁 무렵이면 달콤하게 익어가는 복숭아 향까지. 서울의 번잡한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작은 과일 가게는 사계절의 향기를 모두 품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향기를 집어삼킨 것은 차갑고 축축한 비 냄새와 아스팔트가 내뿜는 퀴퀴한 냄새뿐이었다. 장대비가 쏟아붓는 밤이었다. 넌사인이 빗물에 번져 흐릿한 강물처럼 길 위를 흘렀고, 행인들의 발걸음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다가 오래전에 자취를 감췄다. 시장의 다른 가게들은 이미 굳게 셔터를 내렸지만 서연은 젖은 방수포를 덮은 과일 상자들을 가게 안으로 들여놓느라 분주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야무지고 익숙했다. 마치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처럼. 마지막 상자를 가게 구석에 내려놓은 서연이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다. 비에 젖은 옷이 으슬으슬 한기를 느끼게 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낮에 새로 들어온 과일들을 정리하고 단골 손님들에게 배달할 물건들을 챙기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다.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게 위 옥탑방으로 돌아가면 고된 하루도 끝이었다. 그녀는 낡은 나무 문에 빗장을 걸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과 빗소리에 파묻혀 있던 골목 깊은 곳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끙 하고 낮게 터져 나오는 신음소리. 고통이 묻어나는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였다.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이 궂은 날씨에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날법한 소리는 아니었다. 혹시 취객이라도 쓰러진 걸까, 아니면 더 나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었다. 무시하고 돌아서는 게 현명할지도 모른다. 위험한 일에 엮여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발은 떨어지지 않았다. 차마 외면할 수 없는. 의대생 시절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희미한 잔상 같은 것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젠장, 김서연, 아직도 그런 미련을 못 버렸나. 스스로를 타박하면서도 그녀는 가게 구석에 세워두었던 낡은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작은 손전등 하나를 쥔 채 심호흡을 하고 빗속으로 다시 발을 내디모래서 쏴 하는 빗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골목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서연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바닥을 비추며 나아갔다. 축축한 바닥에는 버려진 쓰레기 봉투와 빗물이 흥건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의 원이 골목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다.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흙탕물과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다. 고급 수제화 한 짝은 조금 떨어진 곳에 나뒹굴고 있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짙은 붉은색 액체가 빗물에 섞여 옅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피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신고부터 해야 할까, 119에, 아니면 경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이마와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전등 빛으로 비춰본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놀랄 만큼 반듯하고 잘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경동맥, 제발. 탁탁탁. 느리지만 분명한 맥박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살아있다.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책임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두면 저천증과 과다출혈로 위험해질 것이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머리 뒤쪽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상처가 깊어 보였다. 정장 재킷을 조심스럽게 열자 하얀 셔츠 위로도 핏자국이 번져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복부나 가슴 쪽에는 자상이 없는 듯했다. 아마도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긁힌 모양이었다.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려요. 서연이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속삭였다.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희미한 신음을 흘렸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지금 구급차를 부르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비를 맞으며 기다리는 것은 위험했다. 결정이 필요했다. 모른 척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이 정체 모를 남자를 자신의 공간으로 들일 것인가? 후자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쓰러져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범죄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빗물에 점점 씻겨나가는 핏자국과 희미해져가는 숨소리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젠장. 결국 서연은 낮게 욕설을 뱉으며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남자의 한쪽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남자의 축 늘어진 몸이 고스란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자신의 가게를 향해 나아갔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가게 안으로 간신히 남자를 끌고 들어온 서연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바깥 세상과의 잠정적인 단절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가게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리고 곧장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가 낡은 구급상자와 깨끗한 수건,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겨 내려왔다.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급상자였지만 그 안의 내용물들은 서연에게 너무나 익숙했다. 소독용 알코올, 거즈, 붕대, 의료용 스테이플러까지. 의대 본과 시절, 실습실에서 밤을 새우며 만지고 또 만졌던 물건들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동생의 빚을 떠안으며 의사의 꿈을 접어야 했을 때 그녀는 2번 다시 이 물건들을 만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서연은 먼저 젖은 수건으로 남자의 얼굴과 머리의 핏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확인했다. 머리 뒤쪽의 열상은 생각보다 깊었다. 병원에 가서 봉합해야 할 상처였지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상처 주위를 소독했다. 남자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능숙하게 상처를 처치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들었다. 탁, 탁 소리와 함께 스테이플러가 살을 파고들며 상처를 아물렸다. 임시방편이었지만 일단 출혈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다음은 젖은 옷이었다. 이대로 두면 폐렴에 걸릴 수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그의 젖은 재킷과 셔츠를 벗겨냈다. 드러난 상체는 단단하고 잘 다듬어진 근육으로 덮여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옆구리에는 길게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깊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상처도 소독하고 마른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준 뒤 미리 챙겨 내려온 자신의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혔다. 남자의 큰 체격에 옷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작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모든 응급처치를 마친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에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정우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날이 밝으면 그는 정신을 차릴까? 정신을 차리면 그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었는지 설명해 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지게 될까? 서연은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살리고 봤으니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생각할 문제였다. 그녀는 바닥에 담요를 깔고 그를 눕힌 뒤 자신도 그 옆에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가게 안은 여전히 서늘했고 창밖의 빗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좁은 가게 안에서 밤을 보내는 기묘한 상황. 서연은 불안감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의 푸른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시선으로 낯선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더니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듯 몸을 일으키려 했다.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에 상처가 깊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은 짙고 깊었지만 지금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려다 붕대의 감촉에 움찔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몸에 맞지 않는 낡은 티셔츠. 모든 것이 낯설다는 표정이었다. 여긴 어디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심한 갈증에 시달린 사람처럼 갈라져 나왔다. 제 가게예요. 과일 가게. 어젯밤에 골목에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과 상자와 오렌지 박스가 쌓여있는 작은 공간. 그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풍경이었다. 쓰러져 있었다고요? 왜?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질 뿐이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텅 빈 공간, 자신의 이름조차,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나요. 남자가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길 잃은 아이의 눈빛이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서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상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으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일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일단 이거부터 마셔요.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거 없어요. 남자는 멍하니 그녀가 내민 컵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 정말로 복잡해졌다.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가 입고 있던 정장 안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다. 이름도 모르시겠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텅 빈 그의 눈빛이 서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동정심일까? 아니면 그저 오지랖일까?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쨌든 이 남자를 이 상태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적어도 기억을 되찾거나 그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럼 일단 이름이 있어야겠네요. 서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계속 저기요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임시로라도요.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다 가게 한쪽에 붙어있는 조카가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을 보았다. 그림 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호, 어때요 강지호? 그녀는 그냥 문득 떠오른 성과 이름을 붙여주었다. 남자, 아니 이제 지호라고 불릴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텅 빈 눈에 낯선 이름 지호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함께 얽히기 시작했다. 바깥에서는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기억을 잃은 남자의 시간은 텅 빈 백지 위에 새로 점을 찍는 일과 같았다. 강지호. 서연이 붙여준 그 이름은 그의 유일한 정체성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의 작은 옥탑방에서 눈을 떴다. 낡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과 아래층 과일 가게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과일 향이 그의 하루를 열었다. 처음 며칠간 그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서툴고 불안했다. 숟가락을 쥐는 법, 옷을 입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낯설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를 돌봤다. 그녀는 그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식사를 챙겨주고 머리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었다. 그녀의 과일 가게는 그의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그는 가게 한 구석의 작은 의자에 앉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형형색색의 과일들을,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서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고 가녀려 보였지만 무거운 과일 상자를 번쩍 들어 옮기고 손님들과 능숙하게 흥정하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다부져 보였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지호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무언가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의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게 앞을 빗자루로 쓸거나 텅 빈 상자를 정리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호는 손님을 기다리며 무심코 과일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과일들의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다. 빨간 사과 옆에는 초록색 청포도를, 노란 참외 옆에는 검붉은 빛의 자두를 놓았다. 단순히 색깔만 맞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무는 황금 구역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과일의 크기와 모양, 색의 대비를 활용해 진열대는 순식간에 하나의 잘 짜인 미술 작품처럼 변했다. 어머, 지호씨, 이걸 다 한 거예요. 돌아온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녀의 진열 방식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시선을 사로잡는 배열이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지호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가게의 매출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올랐다.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새로워진 진열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잠재된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새벽 시장에서 과일을 떼오는 트럭이 도착했다. 평소 거래하던 공급업자였다. 그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무르기 시작한 복숭아 몇 상자를 은근슬쩍 끼워 넣으려 했다. 늘 있던 일이라 서연도 몇 번 당한 적이 있었다. 그녀가 막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지호가 조용히 나섰다. 사장님, 이쪽 상자는 다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이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공급업자는 웬 젊은 놈이냐는 듯 그를 퉁명스럽게 쳐다봤다. 뭐야, 자네가 뭘 안다고. 이 복숭아 꼭지 주변 색이 변했습니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됐거나 잘못 보관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사과는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많군요. 운송 중에 부딪힌 게 아니라 나무에서부터 병충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을 이 가격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지적은 정확했다. 마치 평생 과수원을 경영하거나 유통업을 해온 전문가 같았다. 공급업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서연조차 놀라 지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저 감으로, 경험으로 물건의 좋고 나쁨을 판단했지만 그는 마치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냈다. 결국 공급업자는 투덜거리며 문제의 상자들을 다시 싣고 떠나야 했다. 그날 이후 지호는 서연의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궁금해하며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했다. 새벽에 서연과 함께 시장에 가고 낮에는 과일을 팔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다.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은 잘생겼지만 과묵한 어딘가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지위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서연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면 그저 좋은 청년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서서히 변해갔다.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고된 하루가 끝난 뒤 옥탑방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마시는 시간이 쌓여갔다. 그들은 도시의 야경을 안주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이나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같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털어놓았다. 지호는 기억이 없는 만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훌륭한 청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저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지만 서연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위안을 얻었다. 서연은 지호를 보며 자주 생각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몸의 밴 기품과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통찰력,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까지 그는 마치 잠시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한 마리의 용과 같았다. 언젠가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소박한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불안했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같은 시각 서연의 과일 가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흩뿌려진 천일, T&E 그룹의 회장실. 모든 것이 차갑고 직선적이며 값비싼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 공간의 주인이 되어야 할 강민주는 사라졌고 지금 그 자리에는 그의 그림자였던 박태석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아직도 흔적을 못 찾았다는 건가? 박태석이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물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사고 차량은 절벽 아래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폭우 때문에 계곡물에 휩쓸려 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박태석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시신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실종,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될 것이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해. 그는 손을 휘저어 남자들을 물러나게 했다. 혼자 남은 박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투명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어리석은 녀석, 강민준.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 놈이 내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물려받았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탐났는지 모를 거다. 넌 너무 순진했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지. 특히 나를. 그의 눈빛이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강민준 회장의 교통사고는 그가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다. 브레이크 조작, 운전기사 매수, 그리고 사고를 위장할 완벽한 날씨와 장소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움직였다. 이제 천일그룹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올랐고 강민준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쳐내며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천일은 이제 내 것이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 넣었다. 짜릿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쾌감이 온몸으로 퍼졌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시대를 상상하며 희열에 젖었다. 그가 꿈꾸던 제국의 황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죽었다고 확신하는 그 남자가 서울의 어느 허름한 시장 구석에서 과일을 팔며 생전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서연의 옥탑방. 그날 저녁 지호는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그가 낮에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더 받고도 돌려준 대가로 팁을 조금 받았고 그 돈으로 산 것이었다. 예쁜 머리핀이었다. 과일 가게 아가씨와는 어울리지 않는 작고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이게 뭐예요? 서연은 당황하며 물었다. 서연 씨 머리에 꽂으면 예쁠 것 같아서요. 지호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그의 귀끝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핀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어색하게 머리에 꽂았다. 지호는 그런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보여주는 꾸밈없는 미소였다.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이 미소를 계속 볼 수만 있다면 이 평화로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그녀의 뺨 위로도 수줍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두 사람의 작은 세상은 그렇게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높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들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다. 지호가 서연의 세상에 스며들면서 그녀의 흑백 같던 일상에 다채로운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지호는 더 이상 말없이 서 있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기억했다가 먼저 과일을 추천하기도 했고, 서연이 허리를 아파하는 날이면 말없이 그녀 대신 무거운 상자를 모두 옮겨 놓았다. 그의 존재는 서연의 과일 가게에,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처럼 자리 잡았다.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를 정리하던 참이었다. 내일 비 소식이 있다는 라디오 예보를 듣고 서연은 가게 안작은 텔레비전을 켰다. 평소에는 거의 켜지 않는 낡은 물건이었지만 저녁 뉴스의 일기예보 코너는 챙겨보는 편이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제계 소식입니다. 강민준 회장의 실종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천일그룹의 주가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박태석 부회장이 이끄는 비상경영체제는 서연은 무심코 뉴스를 흘려듣고 있었다. 하지만 계산대를 닫고 있던 지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었다. 화면 한쪽 구석에 떠있는 기업 로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의 형상을 한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문양, 천일그룹, C&L. 그 이름과 문양을 본 순간 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익숙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마치 자신의 피부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감각.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왜 그래요? 지호 씨! 그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서연이 물었다. 지호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앵커의 입에서 강민준 회장이라는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송곳이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덮쳤다. 지호는 비명 같은 신음을 흘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손에 들고 있던 마른 행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으로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끽!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 정면에서 덮쳐오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산산조각 나는 유리창. 휘발유와 타는 고무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뒤통수에 가해지는 끔찍한 충격과 함께 암전,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희미한 얼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와도 같은 얼굴.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뼈에 사무치는 배신감이 온몸을 꿰뚫었다. 차갑고 축축한 물의 감각. 끝없이 아래로 가라앉는 절망적인 느낌. 지호 씨, 정신 차려요.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눈의 초점은 흐릿했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머리 아파요. 서연이 그의 곁에 쭈그려 앉아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호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 자신을 덮쳤던 끔찍한 감각들의 잔상에 몸을 떨 뿐이었다. 차가, 불빛이, 그리고 누가 웃고 있었어. 그는 겨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파편화된 이미지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저 공포와 고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만을 남겼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나쁜 꿈을 꾼 거예요. 서연은 그를 부축해 옥탑방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다. 지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텅 비어있던 세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끔찍한 악몽의 조각들이었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과거는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었다.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강제로 지워진 것이었다. 그가 기억을 되찾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평화로운 행복감 위로 검은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한편 박태석 부회장의 집무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새로 취임할 계열사 사장단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강민준의 사람들은 거의 다 정리되었고, 이제 천일그룹은 완벽하게 그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부회장님, 최 팀장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태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최 팀장은 강민준의 충직한 경호팀장이었다. 사고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자였다. 늘려보내. 잠시 후 굳은 표정의 최 팀장이 들어와 박태석 앞에 섰다. 무슨 일인가? 최 팀장. 이제 와서 나에게 할 말이라도 남았나? 박태석은 거만한 태도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부회장님, 아니, 회장 직무대행님. 회장님을 찾는 일을 이대로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최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전단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강민준의 사진과 함께 찾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실종 전단이었다. 이게 뭐지? 경찰 수색은 끝났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비를 털어서라도 계속 회장님을 찾을 겁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이 전단을 붙일 생각입니다. 박태석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성가신 파리떼 같은 놈들. 죽은 사람에 대한 헛된 충성심이라니.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초의 팀장의 충성심은 잘 알겠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괜한 희망으로 유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은 하지 말게. 시신을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최 팀장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방을 나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박태석의 얼굴에서 거진 미소는 사라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아직도 강민준에게 충성하는 쥐새끼들이 있더군. 그놈들이 실종 전단을 뿌리고 다니는 모양이야. 성가신 일이 생기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 서울 바닥을 샅샅이 뒤져. 혹시라도 비슷한 놈을 봤다는 소문이 돌면 그게 누구든 어디에 있든 즉시 확인하고 처리해.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할 거야. 알겠나? 전화기 너머로 나직한 대답이 들려왔다. 박태석은 전화를 끊고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작은 불씨가 마음에 걸렸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강민준이 살아있다면,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강민준의 모든 흔적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 완벽하게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서연이 일하는 시장. 오후에 나른한 공기 속에서 상인들의 흥정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과 지호는 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지호는 며칠 전의 발작 이후 종종 짧은 두통에 시달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서연은 그런 그가 안쓰러웠지만 섣불리 그날의 일을 다시 꺼내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 시장 입구에 낯선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주변을 살피는 눈초리는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은 채소가게 주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으며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주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자들은 고개를 까딱하고는 다음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박태석의 지시로 뿌려진 강민준의 실종 전단에서 오려낸 사진이었다. 해상도가 낮아 얼굴이 약간 흐릿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입술의 윤곽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가게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한 가게, 또 한 가게를 거치면서 서연과 지호는 아직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지호는 서연을 위해 시원한 물을 뜨러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밖에서 팔다 남은 과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낯선 남자들은 이제 서연의 가게 바로 옆 생선가게 앞에 서 있었다. 생선가게 주인 역시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서연의 가게였다. 한 남자가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무감정한 시선이 과일 진열대와 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훑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마침내 서연의 가게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뎌졌다.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그들의 평화로운 성역의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남자의 발걸음이 서연의 과일 가게 앞에 멈췄다. 그는 아무렇게나 자른 전단지 조각을 내밀었다. 흐릿한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호였다. 기억을 잃기 전 아마도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눈매와 입술, 얼굴의 선은 틀림없는 지호였다.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남자가 무감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은 서연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끈질기게 그녀를 관찰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들은 누구지 경찰 아니? 경찰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의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보호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호를 지켜야 한다.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모든 사고를 지배했다. 서연은 간신히 표정을 관리하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누구, 실종된 사람인가요?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그저 호기심 많은 시장 상인인 척 연기했다. 남자는 대답 없이 서연을 빤히 쳐다봤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어깨 너머 가게 안쪽을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연 씨, 목마를 것 같아서. 지호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들고 가게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의 눈이 커졌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찰나의 순간을 서연은 똑똑히 보았다. 남자의 눈빛이 탐색에서 목표 확인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른 쪽에서 어슬렁거리던 동료를 향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까딱했다. 신호였다.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호 역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낯선 남자와 굳어버린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지호가 묻는 순간 남자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옆에 쌓여있던 사과 상자를 일부러 거칠게 밀쳤다. 와르르 잘 익은 사과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아, 이런 이봐.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망가졌잖아. 남자가 일부러 큰 소리로 지호에게 시비를 걸었다. 다른 한 명의 남자도 다가와 거들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거 다 물어낼 거야. 전형적인 시비꾼들의 행태였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들은 소란을 일으켜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킨 뒤 지호를 가게 구석이나 뒤쪽 골목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었다. 순식간에 주변 상인들과 손님 몇몇이 무슨 일이냐며 몰려들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해. 지호가 사과하며 몸을 숙이려던 순간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말로만 때울 생각만 따라와. 그의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지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은 수천 번 반복 훈련을 거친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는 몸을 살짝 비틀어 남자의 힘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가볍게 꺾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지호는 그를 가볍게 밀쳐냈을 뿐이지만 남자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모두가 놀랐다. 서연도, 시비를 걸었던 남자들도, 그리고 무엇보다 지호 자신도. 내가 어떻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지만 몸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른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날렸다. 지호는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팔꿈치로 남자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완벽하게 실용적인 전투 기술이었다. 하지만 상대는 둘이었다. 먼저 공격했던 남자가 다시 일어나 허리춤에서 짧은 삼단봉을 꺼내 들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봉이 길어졌다. 시장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목숨을 노리는 습격이었다. 그때였다. 이 모든 상황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던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이대로 두면 지호가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계산대 옆에 있던 잘 익어 물컹해진 토마토가 가득 담긴 큰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삼단봉을 든 남자를 향해 달려가 바구니를 통째로 엎어버렸다. 퍽퍽 붉은 토마토들이 남자들의 얼굴과 온몸에 터져나갔다. 바닥은 순식간에 으깨진 토마토와 그 즙으로 미끄러운 난장판이 되었다. 불이야, 불경찰 좀 불러주세요. 서연은 있는 힘껏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은 혼란을 극대화시켰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불이라는 소리에 몇몇은 겁을 먹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잠시 당황하는 사이 지호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낚아챘다. 서연 씨, 뛰어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의 정문 쪽이 아니었다. 서연이 지호의 손을 이끌고 가게 뒤쪽, 상인들만 아는 미로 같은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남자들의 거친 욕설과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에요. 서연은 익숙하게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낮은 담벼락을 뛰어넘고 다른 가게들의 천막 밑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지호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한참을 달린 뒤 추격자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느 낡고 버려진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쿵, 쿵, 쿵.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평화로웠던 일상, 따스했던 옥탑방, 향기롭던 과일 가게, 그 모든 것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대체 누구죠? 그 사람들, 서연이 겨우 숨을 고르며 물었다.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그 손이 보여준 움직임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사람을, 그것도 훈련된 듯한 남자를
그렇게 쉽게 제압하다니. 자신은 그저 평범한 과일 가게 직원인 강지호가 아니었던가.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 몸이 멋대로 움직였어요. 난 싸우는 법 같은 거 모르는데.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연민과 애정 속에 이제는 상황을 직시하는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 사람들은 당신을 노린 거예요. 당신을 잡으러 온 거예요. 지호 씨, 이건 당신의 과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때문이었다. 그 과거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는 목숨을 위협받는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 창고에 깨진 창문 틈으로 주황색 노을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아름다운 빛이었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절망의 색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제 도망자였다.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과 서로의 손을 맞잡은 온기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두 사람은 그렇게 외롭게 내던져졌다. 버려진 창고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아드레날린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는 지독한 허기와 피로, 그리고 막막한 공포가 채워졌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작은 소리에도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서연은 지호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에, 지호는 자신의 정체 모를 과거가 서연의 평화로운 삶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유된 죄책감과 공포는 위태로운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얽어매고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더 이상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당장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바닥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정보가 필요했다. 그 남자들은 누구이며 왜 자신들을 쫓는가? 이대로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제가 잠깐 밖에 다녀올게요. 결심을 굳힌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서 찾아낸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먼지 쌓인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안 돼요. 위험해요. 차라리 내가... 지호가 그녀를 막아섰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지호 씨 얼굴을 알아요. 제 얼굴은 스치듯 봤을 뿐일 거예요. 제가 더 안전해요. 금방 돌아올게요. 먹을 거랑 신문이라도 하나 구해올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지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창고의 부서진 문틈으로 인파 속으로 조심스럽게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서연은 최대한 인적이 드문 길을 따라 걸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근처의 작은 구멍가게였다. 빵과 물을 사고 거스름 돈으로 신문 한 부를 샀다. 그리고 다시 창고로 돌아가려던 길. 그녀의 발걸음이 버스 정류장 앞 게시판에서 우뚝 멈췄다. 수많은 광고지와 전단지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갔습니다. 그 세 글자 아래에는 너무나도 선명한 얼굴 사진이 박혀 있었다. 시장에서 봤던 흐릿한 사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깨끗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증명사진. 지호의 얼굴이었다. 아니,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은 지호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아래의 글자들이 그녀의 눈에 박혔다. 이름 강민준, 강민준 소속 천일그룹 회장, 체어맨, 천일그룹, 천일그룹 회장.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과일을 나르고 어설픈 농담을 하고 자신의 머리에 핀을 꽂아주며 수줍게 웃던 그 남자. 그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라고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몸에 배어있던 기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던 경영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싸움 실력까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을 떼어냈다. 전단 아래에는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는 후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최영진 팀장이라는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전단을 소중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거의 뛰다시피 창고로 돌아갔다. 지호씨,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호는 걱정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전단을 펼쳐 보였다. 지호는 전단을 받아들었다. 자신의 얼굴,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꺼운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강물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것은 지난번의 단편적인 파편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되어 그의 뇌리를 후려쳤다. 엄격하고 냉정했던 아버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후계자가 되기 위해 받아야 했던 혹독한 교육, 오직 천일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왔던 고독한 유년 시절. 마침내 회장의 자리에 올랐을 때의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 그리고 박태석 친아버지 이상으로 믿고 따랐던 자신의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작은아버지, 그의 인자한 미소, 따뜻한 격려, 날카로운 조언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그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유독 그 길로 주말 별장에 다녀오라고 권하던 박태석의 얼굴, 기억의 강물은 마침내 그날의 사고 현장으로 그를 데려갔다. 빗길을 달리는 차, 운전기사의 불안한 눈빛, 마주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모든 것을 부수는 굉음. 그리고 가장 끔찍한 기억,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차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의식 너머로 보았던 그 장면. 절벽 위에서 박태석의 수아가 차가운 눈으로 이쪽을 내려다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임무 완수를 보고하는 듯한 그 비정한 모습, 강물로 추락하던 순간의 충격,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모든 것이 암전되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돌아왔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더 이상 길 잃은 아이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국의 군주가 느끼는 분노와 배신당한 자의 차가운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은 불과 며칠 전까지 과일 상자를 나르며 굳은 살이 박여가던 지호의 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아야 할 강민준의 손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구해준 여자, 자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난생 처음으로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여자.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태석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과 지호로서 살았던 짧지만 평화로웠던 시간에 대한 깊은 상실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지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낮고 냉정하며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내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선언이었다. 그리고 내 것을 되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온화했던 강지호는 사라졌다. 이제 그의 앞에는 거대 그룹의 냉철한 총수, 강민준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낯선 남자를 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자. 그녀의 심장은 자부심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폭풍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들 자신이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선언은 버려진 창고에 낡고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첫 번째 수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했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전단을 집어들었다. 최영진 팀장,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방패였던 남자의 이름. 공중전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창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낡은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냈다. 강민준은 동전을 넣고 떨리는 기억이 아닌 몸에 각인된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최 팀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강민준은 짧게 말했다. 나다. 수화기 너머로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정적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코드 창공의 독수리. 현재 상황 보고하라. 그들만이 아는 암호였다. 최 팀장의 목소리가 격한 감정으로 잠겼다. 생존, 확인, 좌표를 보내주십시오. 즉시 가겠습니다. 아니다. 혼자 와라.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검은 마차를 끌고 내가 보내는 주소로 30분 내로. 강민준은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생존이었고 이제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확히 29분 뒤 약속된 한적한 공업지대 도로변에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오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다. 주변의 낡은 건물들과는 이질적인 압도적인 존재감이었다. 차에서 내린 최영진 팀장은 강민준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 강골의 사나이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았다. 회장님, 그는 주먹을 쥔 채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허리를 숙였다. 교회 팀장, 고생 많았다. 강민준은 그의 어깨를 짧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김서연 씨다.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자 지금부터 나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사람이다. 그의 소개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단어의 무게. 초의 팀장은 서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김서연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밖에 춥고 더러운 현실과 단절된 완벽한 이동식 작전 본부였다. 방음 및 방탄 처리가 된 차 안에는 보안통신 장비와 노트북, 그리고 강민준을 위한 새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허름한 트레이닝복을 벗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자. 도망자 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의 총수 강민준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나 회사의 본사로 가지 않았다. 그런 곳은 이미 박태석의 귀와 눈이 깔려 있을 터였다. 최 팀장은 강민준의 사전 지시대로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비밀 안전가옥으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강민준이 회장 취임 직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적으로 마련해 둔 박태석조차 모르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곳이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최 팀장은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박태석이 회장 직무대행이 되어 주요 임원들을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한 것, 그리고 회사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 M&A의 이면에는 박태석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가 껴있다는 사실까지. 이사호에는 언제지? 열흘 뒤입니다. 그날 인수합병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열흘, 강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정면으로 쳐들어가 내가 돌아왔다고 외치는 것은 하수의 방식이다. 박태석이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완벽한 함정을 파야 했다. 서연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 무거운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생각을 정리하고 입을 열었다. 저는 경영 같은 건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 박태석이라는 사람은 포식자 같아요. 먹이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주변을 경계하지 않죠.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 때 가장 오만해질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늘 압박감에 시달려요. 어딘가에 반드시 실수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녀의 말은 기업 전략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이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각은 그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었다. 맞습니다. 우린 박태석의 오만함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실수를 찾아내 비수를 꽂아야 합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체스판 위에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충신교합. 최 팀장을 통해. 강민준은 박태석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충성심을 간직한 소수의 인물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온 늙은 감사.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박태석에게 밉보인 재무분석가, 그리고 그의 편에 설 수 있는 몇몇 이사들. 두 번째 단계, 증거 확보. 강민준은 자신이 기억하는 박태석의 비리 흔적들을 단서로 제공했다. 재무분석가는 밤을 새워가며 역외 계좌와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동시에 강민준이 과거에 설치해둔 보안 백도어를 통해 박태석의 컴퓨터에 접근, 그의 M&A 계획의 허점과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 증거들을 빼내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 함정 설계. 모든 증거는 박태석이 가장 빛나는 순간, 즉 인수합병 안건을 통과시킬 임시 이사회에서 공개될 것이었다. 강민준은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나타나기로 했다. 죽은 줄 알았던 자의 귀환.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방이었다. 서연은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일반인의 시선에서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 주었고, 밤을 새우는 팀원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지친 마음을 다독였다. 그녀의 침착함과 따뜻함은 살얼음판 같은 작전 본부에 유일한 인간적인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체스판 위에서 모든 말을 아우르며 왕을 지키는 강력한 퀸이었다. 이사회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태석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은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되었다. 아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 가옥의 거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준은 서연과 나란히 서서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았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강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나의 목숨을 구해줘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보여줘서.
이 모든 일이 끝나도 난 예전의 강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더 깊고 단단해진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일이면 세상은 당신을 다시 강민준 회장으로 부르겠죠. 하지만 지호 씨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말아요.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과일 상자를 나르던 손이 아니었지만 그 온기는 변하지 않았다. 지호는 서연 씨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약속이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한 다짐이자 그녀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맹세였다. 그는 다시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의 그것처럼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일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태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그가 심어놓은 새로운 이사들이 아첨하는 미소로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강민준의 옛 충신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제가 제안하는 글로벌 비전 M&A는 천일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을 답습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과감한 결단과 미래를 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태석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곧 있을 투표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그는 명실상부한 천일그룹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석이 승리를 예감하며 선언하는 순간이었다. 꽝!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최영진 팀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서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남자가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이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박태석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며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죽은 줄 알았던 남자. 강민준이 그곳에 서 있었다. 내 자리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던 모양이군. 작은아버지. 강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며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박태석은 의자에서 튀어오르듯 일어섰다. 내 놈은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봐라. 경비 저놈 끌어내.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준은 박태석을 지나쳐 자신의 원래 자리 회장석에 섰다. 그리고 최 팀장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모든 이사들의 자리에 하나씩 놓았다. 사기꾼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실을 이야기할 시간이죠.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이 이사 한 명 한 명을 꿰뚫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그 서류는 박태석 부회장이 추진하던 M&A가 실은 그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증거입니다.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횡령, 조작된 기업 가치 평가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저지른 살인 미수까지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류에는 박태석의 모든 범죄가 날짜와 시간, 계좌번호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거짓말이다 저놈은, 가짜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박태석이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하지만 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의 배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 순간 박태석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명패를 집어들어 강민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최 팀장의 단단한 팔에 의해 저지당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태석 씨, 업무상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박태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발버둥 쳤지만 결국 힘없이 경찰의 손에 끌려 나갔다. 한때 제국의 황제를 꿈꿨던 남자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돌아온 자의 반초는 완벽한 체크메이트로 끝이 났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민준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박태석이 남긴 부패의 흔적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젊은 총수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현명해진 리더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강남의 펜트하우스, 강민준은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와 있었다. 비서들의 보고가 쉴 새 없이 이어졌고 수많은 결정들이 그의 손에서 내려졌다. 서연은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성에서 그녀는 자신이 길을 잃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과일 가게의 지호와 거대 그룹의 총수 강민준 사이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강민준은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서연의 손을 잡고 밤의 시장으로 향했다.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 고요한 시장. 그는 그녀의 텅 빈 과일 가게 앞에 섰다. 이곳이 강지호가 태어난 곳이죠.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회장 강민준은 한 번도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이곳에서 서연 씨와 함께 있을 때 매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 둘 다 이제 나의 일부입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세계에 맞춰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1년 뒤 천일서연 재단의 출범식 날, 강민준은 여전히 천일그룹의 회장이었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수줍게 웃는 재벌가의 사모님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시 학교로 돌아가 마침내 그토록 원했던 의사가운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재단의 출범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의료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그의 자본과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단상 위에 나란히 선 두 사람. 강민준은 세상을 향해 재단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곁에 있는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지호가 그녀를 바라보던 그 사랑과 존경의 눈빛 그대로였다. 서연 역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 위로 비에 젖은 채 자신의 가게 앞에서 발견되었던 그 남자. 서툴지만 따뜻했던 지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인생에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은 것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서로를 구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사랑과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이었다.